반갑습니다. 자, 심화 논리 이번에도 의미 두 번째 대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일반인들 여러분들 그리고 학생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논리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적 사고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정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이것을 분석을 해서 체계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인 반면에 우리가 과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좀 어떤 정의가 아닌 실질적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법칙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보편적인 어떤 원리를 만들어내고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이러한 논리, 철학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수학과 과학이라든지 어떤 사회 탐구나 이런 부분에 또는 우리가 신문지상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좀 더 비판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그 수험생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좀 그런 능력을 좀 길러내므로 인해가지고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문제를 푸는 이런 방식보다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선생님들에게, 그 가르침을 배울 때도 질문을 하고, 이러면서 날로 발전하는, 일치월장하는 이런 상황으로 벌어집니다. 일반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각종 매체를 통해 경제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제가 한다 심화 논리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살펴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런저런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의미 두 번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뜻은 있죠. 형태 너머의 것을 다루는 학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의미 첫 번째 저번에 저희가 이야기할 때 폼이라고 하는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상황들인데 반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이 현실을 바탕으로 본질을 보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형이상학은 형태 너머의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죠. 상당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죠. 형이상학. 이게 단어의 이 뜻, 이 개념이죠. 개념이 좀 더 섬세화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게 추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그 행복한 그 논리학에서 보면, 근거에 기반해서 결론을 끌어내는 이런 활동. 그러니까, 리즈닝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대전제, 소전제에서부터 결론을 이끌어가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론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입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과학적 사고인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수학적 사고는 어떻게 보면 있죠. 그 수학적 공리나 이 체계가 결국에는 이게 그 논쟁거리가 될 수 있지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과학에 지금 기반을 둬서 이게 수학적인 이러한 공리와 체계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있죠. 결국에는 본질적인 측면으로 나아가기가 좀 힘들고, 증명이라는 것이 일단 과학적으로 이게 입증이 되는 부분까지 가야 그게 실제 수학에 대한 어떤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논란은 좀 될 수는 있지만 저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공부를 좀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도 해석학부터 여러분들 많이 공부를 고등 미적분학부터 해서 공부를 많이 해봤었겠죠. 해본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서로 앉아 또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단지 논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이론적 측면과 그 추론의 실천적 측면이 있는데, 이론적 측면에서는 사실적 지식, 즉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바탕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은 죽는다는 이 사실명제,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라는 이 사실명제,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이 사실명제, 이렇게 리즈닝을 하는 이러한 이론적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실천적인 측면이 있죠. 그 당위명제로 가는 거죠. 행위에 대한 지침이죠. 그는 감정과 정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게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명제와 달리 당위명제,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곤란한 사람이다. 이거는 사실명제죠. 당위명제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명제 두 번째 들어가서 마지막, 그러므로 저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당위명제, 이렇게 가는 이런 것이 우리가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리즈닝이다. 이제 이렇게 또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와 존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다는 예로 be, 존재하다 exist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 살펴봐야 될 부분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와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생명체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는 특정한 생명체가 존재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조하는 반면에, 생명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작과 상태를 갖다가 보조적 서술하는 이러한 단지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지식에 대한 요건인데요. 나는 지금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는 점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명제로 우리가 믿고 있으며, 두 번째, 이 명제가 좀 참여해야 되고, 이 명제에 대한 믿음이 정당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박자가 그대로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공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리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제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리고 각종 우리 과학이나 수학에서도 이게 공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최적화시키는 부분이 좀 많이 나오죠. 그런데 공리주의를 우리가 논하기 전에 이렇게 옳음과 좋음에 대해서 한번 차이점을 좀 봅시다.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고 바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말해서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성질이라든지 내용 따위가 보통 이상의 수준에서 만족할 만하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내가 즐겨 듣는 음악이 좋은 음악이라고는 좀 말할 수 있지만은 옳은 음악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틸리티에서 지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유용주의로 조금 바꾸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고, 좋은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곧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유틸리티, 공리주의죠. 그러니까 유용주의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결과를 산출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공리주의 관점에서, 유용주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보고,
그 논의엠바를 좀 조합을 해서 있죠. 좀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또 변항, 변수, 우리가 하는 수라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변항이라고 좀 놓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부분이고요. 먼저 우리가 그 언어에서는 평서문에서는 기본 욕소로 쓰는 이름, 처음에 주어에서는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은 대상을 지칭하죠. 근데 수로 부분은 함수를 지칭하는 거고, 그 문장은 진리값을 우리가 지시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깨구리는 깨구리 밥을 먹는다 라고 했을 때 깨구리라고 하는 부분은 이름, 그 대상을 지칭하는 거고, 깨구리 밥을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함수를 지칭하는 거죠. 그 깨구리가 깨구리 밥을 먹는 거니까. 그리고 그 문장은 그 참인 명제죠.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변항 또는 변수 이 부분을 좀 말하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 변항 또는 변수라고 하는 정의는 한 연속선상에서 둘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것이죠. 반대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상수가 되죠. 둘 이상의 값이 아니고 딱 하나만 오지 값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항의 종류에는 독립변수가 있고, 두 번째 종속변수, 세 번째 매개변수, 네 번째 조절변수, 다섯 번째 외생변수, 여섯 번째 내생변수, 일곱 번째 억압변수, 마지막으로 통제변수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독립변수, 종속변수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들어봤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 이렇게 x에 따른 y, y는 x제곱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매개변수도 좀 들어봤었죠. 독립변수에 매개되는 변수가 있죠. 그 뭐냐면 이게 독립변수 x가 있는데 시간에 따라 독립변수가 바뀌는 거. 그리고 그 y도 종속변수도 시간에 따라서 어떤 y 값이 바뀌어 가지고 결국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또 관계를 맺어주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매개변수라고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우리가 조절변수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것은 이제 독립변수하고 이게 그 독립변수하고 이게 종속변수를 이제 조절하는 거죠. 내가 수도꼭지처럼 독립변수에다가 어느 정도 조절변수를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종속변수에 큰 영향을 끼치게끔 할 수도 있고, 작게 영향을 끼치게끔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조절변수 파라메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외생변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는 사실은 관계가 없음에도 이게 외생변수로 인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모두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제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해서 내생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은 변수죠. 그래서 모형 안에서 그 값이 결정되는 변수이며 구조 방정식에서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내생 변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억압 변수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는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는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아까 이 외생 변수하고 차이점이죠. 원래는 관계가 있는데 억압 변수로 인해서 가지고 독립 변수에는 플러스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고 종속 변수에는 마이너스 방향을 영향을 주어 가지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실제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 사이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억압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생 변수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통제 변수라고 하는 부분은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는 영향을 미칠 만한 제3의 지금 변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좀
몇 가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통제를 시켜가지고 변수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면 다변수가 있을 때 한 몇 가지를 통제를 시켜서 특정한 변수에 대해서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그때 우리가 통제변수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속성에 따른 분류가 되는데 이산 변수가 있고 두 번째 연속 변수, 그 세 번째는 질적 변수, 네 번째 양적으로 일어나는 변수 이렇게 둘 수 있죠. 그러니까 변수 간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상관관계나 또는 인과관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 구분, 구별,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대상을 하위 항목으로 이렇게 쪼개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divide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우리가 구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층위에 있는 복소의 항을 갖다가 기준을 들어서 가르는 것이죠. 그래서 distinguish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게 분류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항을 공통점을 기준으로 묶은 것이죠. 그래서 classify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구분, 구별, 분류를 한꺼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철학을 갖다가 이제 한 대상, 이 철학이라는 한 대상을 하위 항목으로 쪼개보죠. 논리학, 이론 철학, 실천 철학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렇게 과일이라고 하는 이 집합에 있는 사과도 과일이고 배도 과일이기 때문에 동등한 층위에 있죠. 그래서 이게 사과와 배를 갖다가 또 구별하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준을 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수의 항을 공통적으로 묶어 들어가는 게 있죠. 설문조사의 대상인 1만 명의 표본을 갖다가 응답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통점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한번 살펴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영어에서 우리가 특히 좀 이렇게 의미를 갖다가 찾을 때 챌린지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우리가 도전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아가는 방향을 차단하는 것도 우리가 챌린지라는 것으로 의미를 가져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의제기나 과제로도 의미를 갖다가 또 살펴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도 한번 다른 의미로도 어떤 문맥 상황에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요. 캐릭터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좀 특성화시키다 뭐 이런 거는 알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기술하다, 서술하다, 묘사하다 라고도 돼 있죠.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A in ques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 중인 A라는 거죠. 지금 이야기 중인 A, 지금 논의의 대상인 A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of라고 하는 것은 뭐뭐의라는 것도 있지만 뭐뭐이라는 뭐뭐에 관한 뭐뭐로 이루어지는 뭐뭐라는 속성을 가진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A, B, and C라고 하는 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and가 들어가니까 마지막 항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그냥 A, B, C가 동등한 구조로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A, B, C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좋지. 그냥 A, B 그리고 C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좀 오히려 뒤에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요거는 실제 의미하는 바는 그냥 A, B, C로 동등한 상태로 좀 가져가는 게 어떻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관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 부분은 책상 위에 놓여있는 우리가 안경 같은 경우는 실제 물건으로서의 안경이라는 것이 있죠. 그 안경. 근데 이제 그 책상 위에 놓인 안경이 내가 머릿속에서 지니는 안경에 이때 이미지가 이제 들어오죠. 그때는 우리는 관념이다 이제 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이죠. 내포와 외연인데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그 고양이가 어떤 아이가
저 고양이를 보면서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근데 아이가 이제 지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는 내포로 이제 설명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게 그 국어사전을 이렇게 펴내어서, 그 단어가 나타내는 이 모든 속성들의 집합을, 다시 말해서 고양이에 대한 모든 속성들의 집합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게 좀 좋죠. 그런데 말해서 굉장히 어린아이한테, 아주 꼬맹이한테는 그냥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실제 그 고양이를 보여줌으로 해서 행동, 거지라든지 그 음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외포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적용되는 대상들의 집합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미 두 번째를 여러분들하고 오늘 심화 논리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